안녕하세요. 박상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9월 평가원 문학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판에 들고 있는 요거를 좀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 출제될 작품들을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어, 금요일날 시험 본 고2 문학 고전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9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이제 고전시가가 오답률 1위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2학년 시험에서도 고전시가가 오답률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경향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문학이 이제 킬러가 좀 적어지는 반면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화작 쪽에서 킬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작에서 한 번 읽어가지고 일치가 잘 안 나오게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제를 좀 하다가 이제 화작에서 어렵게 되면은 학생들이 좀 너무 좌절하거나 이런 방식이 되니까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작 말고 이제 준킬러가 문학이 돼 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번 9월 평가원에서도 문학에서 생각보다 이제 오래 풀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20분 근처 이렇게 끝나던 사람들도 이제 생각보다 뭐 25분, 뭐 아마 정신이 없어갖고 시간을 재지는 못했을 거지만 아마도 길게 푼 사람들은 한 30분까지도 푼 사람들. 게다가 그렇게 길게 풀었으면 이제 성과라도 좋아야 하는데 뭐 생각보다 오답률이 많이 높았죠. 그래서 그 오답률 높은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조금씩 이제 실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오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가지고 실제 수능 날은 깨끗하게 잘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할 것이고, 자 일단 뭐 들고 있는 거 지금 무거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놈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고전 시가 자 6월 달에 관동별곡이 출제가 됐고 가사가 출제가 됐고, 자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윤선도 연시조가 출제가 됐죠. 그럼 뭐 거의 뭐 높은 확률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고전 시가는 이제 가사 긴 거를 이제 출제할 예정. 뭐 대체로 이번 시험에서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출제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죠. 공무원들은 절대 모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아마도 실제 수능은 가사가 출제될 거고, 이번 시험 이제 2020년의 특징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자. 그래서 이미 알려진 작가들 위주로 이제 출제를 좀 하려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아마도 저기 이름 아예 크게 좀 써놨죠. 박일로. 그 박일로의 작품 중에서 일단 누앙사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작년 EBS에는 선상탄,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말로 불러줄 테니까, 자, 박일로 옆에다가 누항사, 그 다음에 선상탄, 그 다음에 노계가, 박일로의 호가 노계, 그래서 노계 박일로 선생인데, 일로형의 노계가 역시 자연 친화를 노래한 이런 긴 가사 작품인데, 뭐 여러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그놈들은 읽으면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거기 춘면곡하고 명월음 역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가사 작품들이니까 그 가사 작품들 오늘 얘기한 5개 정도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해 놓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자, 그 다음 고전 소설은 선생님이 이제 그 9월 평가원 하기 전에 뭔 얘기 했었냐면은 판소리계 소설하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고전 소설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 이제 출제가 됐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사실적인 소설 중에서 이제 방알림전, 그러니까 사실적인 소설이라는 것은 그 전기성이 좀 적은 작품들, 우리 6월 달에 그 전우치전을 통해 가지고 뭐 도술 부리는 이런 장면들이 출제가 됐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실제 수능 쪽에서는 사실적인 고전 소설 요거를 출제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가장 걸맞는 작품들은 방한림전, 그 다음에 최척전, 그 다음에 유연전, 이 작품들이 고전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사실적인 리얼리티를 잘 살린 이런 작품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 3개 정도는 어떤 장면이 나오든지 간에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고, 자, 그 다음 현대시는 이제 남은 게 작년 수능에 이제 윤동주 나왔고, 조지훈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30년대, 그래서 뭐, 백석, 김소월, 이용학, 이런 사람들, 그 다음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세 군데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 디테일에 대한 것들은 뭐 선생님 수업에서도 얘기 많이 할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언급을 할 테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뭐 시간이 뭐 700일 정도 남았으면은 뭐 모든 작품들 다 섭렵해 갖고 공부하겠지만 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적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제 쓰려면은 여기다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공무원들의 특성을 우리는 특히 올해 시험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모험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현대소설은 이제 남은 게 이제 50년대 6.25 전쟁 전후, 그 다음에 60년대 정도의 작품이 비었어요. 그래서 EBS 작품들 중에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작품들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골라줄 테니까 그놈들을 가져다가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예상대로 6월에 희곡 나오고 9월에 다시 수필 나오고, 이제 수능은 다시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 출제가 될 텐데, 희곡과 시나리오는 그냥 EBS에 있는 작품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뭐 작품 자체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면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9월 달까지 통해서 본 수능 예상 작품들이고,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10월 교육청에 출제된 작품들을 여기서 또 빼면 되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실제 수업 시간이든 또는 뭐 인강이든 둘 다 알려줄 테니까 그 지점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할 일은 이제 시험지를 꺼내세요. 시험지 꺼내가지고 뭐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고전시하고 현대시 이쪽에서 굉장히 오답률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해설지를 통해 갖고 이것저것 내용들은 봤을 테니까 실전에서 얘를 만났을 때, 뭐 EBS를 만났을 때 또는 EBS 아닌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요거를 좀 공부를 해봅시다. 자, 뒤에는 코끼리하고 달 그림이 있어요. 예로부터 코끼리하고 달, 이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그 신비로운 자연물이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방에도 지금 방 아니에요, 스튜디오예요. 자, 스튜디오에도 걸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오늘은 그냥 거의 말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말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코끼리 쳐다보고 달 쳐다보면서 수능 만점 요거를 이제 기원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험지 9월 시험지 펴가지고 이제 고전시가 있는 쪽을 봅시다. 자, 이번 고전시가 이제 특징을 보면 가나다 해가지고 비문학 지문이 나와 있죠. 근데 비문학 지문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거는 그냥 보기로 활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달랑 2단락짜리니까 첫째 단락에서 이제 뭐 첫째, 둘째, 그 다음에는 뭐 거리의 관계 요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만 윤선도의 만흥, 아마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가사가 출제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윤선도의 만흥 이렇게 출제가 됐고, 얘네들은 어지간한 수험생들이라면은 본문 보면서 큰 기쁨, 아는 거 나왔구나 이러고서 아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뭐 혹시라도 잘 안 된 사람들을 위해 갖고 잠깐 내용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냥
본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면서 아 이게 실전에서 어차피 뭐 가사 작품 일로형거가 이제 출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일로형도 자연 친화의 내용이지. 그래서 뭐 이게 가사 짧은 세 줄짜리가 나오냐 아니면은 가사 나와가지고 길게 나오느냐 어차피 주제 자체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고전에서 이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끄집어내는지 여기서 좀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래서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지었다. 풀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1번 38번 문제에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풀집을 짓고 사는 본인의 경험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죠. 자, 그 모르는 남들, 그래서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만 기억,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그래서 어리석은 요 시골 선비의 뜻에는 이렇게 풀집에서 살고 있는 게 나의 분수다. 라는 식으로 뒤에 이제 문제에도 나오는데 살짝 우회적인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나는 어리석은 선비라서 그냥 자연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살고 있다. 요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를 봤더니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뒤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보리밥, 나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을 좀 더 아까는 그 풀집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리밥 풋나물 해갖고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갔지. 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았다. 그 밖에 연함은 이랴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그래서 두 번째 거의 마지막 줄에서는 그 밖에 속세의 것은 나는 부럽지 않다. 나는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난 너네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난 그냥 자연 속에 사는 게 참 좋아. 라고서 사실은 그 영탄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실컷 놀고 대충 뭐 시간은 나오지 않는데 뭐 저녁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봤다. 그래서 술잔을 들고 뭐 물잔은 아니겠지. 자, 술잔을 들고서 저 멀리 있는 산을 쳐다봤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소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감상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것이고, 자, 둘째 줄 봤더니 갑자기 임이 나와. 자, 그리던 임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그 39번 이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 사람이 님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자, 이 님을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면 머릿속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박서준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오마이걸 아린 뭐 이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저 내가 좋아하는 뭐 오마이걸 아린이 왔어. 하지만 나는 그 오마이걸보다도 멀리 있는 산, 즉 자연을 감상하는 게 더 좋다. 둘 다 좋은데 산이 더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39번 문제에서 무슨 소원한 관계 어쩌고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았지만 참 좋다. 여기서 이제 의인법이 사용이 된 것이고 산이 나한테 말하거나 나한테 웃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는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배웠을 것이고 자연이 이제 출제가 되면 속세를 묻는다. 기억하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삼공세모, 만승세모. 그래서 누가 삼정승보다 좋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황제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정승, 황제보다 자연이 더 좋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삼공세모, 만승세모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해석이 어려운 거였지. 이제로 헤어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했습니까? 영어로 했지. Think twice.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만
소부 허유 할아버지가 참 스마트하더라. 자, 소부 허유는 옛날 중국에서 그 자연을 워낙 사랑해가지고 황제 자리 주겠다. 그랬더니 나 황제 싫어. 나 자연으로 갈래. 라고 했던 할아버지 2명이었지. 그래서 지금 이제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때 그 할아버지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 즉 할아버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자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점이지. 그래서 셋째 줄,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인조이, 이것이 참 좋다. 자, 5번째 갑시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샤. 자, 하늘, 저 뒤에 문제에 하늘 나오지. 자, 내가 게을러. 그래가지고 딱히 뭐 하는 일 없고 그냥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걸 마침 하늘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모, 속세의 일을 맡기지 않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 자, 문제에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고전 시가에서 강산 그러면은 river and mountain,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수화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정선의 진경산수화 정도만 빼놓고 그 양반은 그 금강산 그리려고 거기를 뭐 100번인가를 갔다 그랬지. 자, 그런 특이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그 산수화를 직접 북한산 보고 그렸나? 금강산 보고 그렸나?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관념적인 자연을 그렸죠. 자, 그림도 그렇게 한 것이고 이런 그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 강산 그러면은 진짜로 어떤 특정한 산, 강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자연을 얘기한다. 그래서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그래서 자연을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난 참 좋다. 자, 마지막 6번째 갑시다. 강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네. 자,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누워 있겠느냐. 이 모든 자연을 감상하는 그 덕택은 임금님 덕택이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임금님 은혜를 갚으면서 자연 속에서 살겠다. 이게 조선 초기에 이제 시조이기 때문에 뭐 보통 뭐 역군은 이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뭐 임금 얘기 안 하면 혼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임금을 슬쩍 껴준 거고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그냥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윤선도의 만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덕무의 우원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이제 수필인데 굉장히 짧게 이제 나왔지. 자, 여기서는 2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째 줄에 살림 동그라미에 살면서 명리 세모의 마음 두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부끄러움 여기다가 이제 세모를 쳐야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2번 나오지.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어쨌든 둘 다 세모라고. 그 다음에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 이건 자연에 사는 거니까 둘 다 동그라미.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간단한 수필이었죠. 자, 읽어볼게. 자, 시정에 살면서, 속세에 살면서 명리 세모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자, 아까는 큰 부끄러움이 있었지. 자, 살림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자, 대부분의 솔직히 사람들은 이제 시정에 살고 있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그래서 그 시정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작은 부끄러움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작은 즐거움을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자,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반이요. 꽤 많네.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100이며 아까 얘기했었지.
우리가 일반인들은 다 시정에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의 선업. 진짜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3% 정도 된다. 자, 그런데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에 하나 있거나 없다. 레어 아이템 1% 미만이다.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내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속세에 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속세에 살면서도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 쉽지 않지. 우리가 속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진짜 자연에 살면서 은거를 꿈꾸는 큰 즐거움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 이고 우리 같은 속세에 사는데 굉장히 마음을 비우고 사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대부분 아까 뭐라고? 부끄러움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지.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짝 낮추는 이런 우회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나는 속세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좀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글을 읽었고, 자, 실전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자, 실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문학에 해당하는 요 보기는 이 정도 그리면 한 15초, 20초 정도면은 핵심을 빨리 뽑아 먹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윤선도의 만흥. 앞으로 이제 수능날은 박일로의 작품들 나오면 약 30초 이내. 사실 시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를 할 때 보면 EBS에 있는 부분을 절반 주고 나머지를 절반을 주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리 읽으면서 원래 EBS에 있는 같은 주제를 갖다 놨군, 아니면 또는 뭐 반대 주제를 갖다 놨군, 또는 덧붙이는 내용이군 하는 것들을 빨리 체크해야 되죠. 자, 그리고는 보통 낯선 수필 또는 뭐 낯선 희곡 뭐가 붙을지 모르죠. 어쨌든 좀 짧게 인용을, 이제 가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다른 작품이 낯선 거지만 짧게 인용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쫄지 말고 그놈들을 빠르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38번 문제 무려 오답률 1위 70%의 학생이 틀렸는데, 자, 지금 거 받아 쓰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시상전계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99% 답에서 뭘 묻냐면 시간과 공간을 묻는 게 우리 문학에서의 특징이라고. 여긴 지금 고전 시가에서 지금 시상전개 물어봤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현대시에서의 시상전개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답지를 공간 요놈 가지고 줬으니까 이제 수능날 현대시에서는 뭘 줄까요? 빙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또는 역순행적 전개를 현대시 또는 현대소설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들이 출제하는 거다. 자, 공무원들이 출제한다는 얘기는 매뉴얼대로 우리 수능을 출제한다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막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출제 요소들을 배열한다고. 자, 출제 요소는 이미 정해졌어요. 자, 시 또는 시에서는 정서, 소설에서는 주제, 그 다음에 시상전개, 소설에서는 전개 방식. 당연히 출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자, 근데 출제를 할 때
똑같은 요소, 9월 달에 나온 요소를 다시 한번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상 전개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안 나온 걸 출제하는 거라고. 그럼 간단하네. 38번 오답률 1위 이 사람들이 수능 출제에 이제 아마도 추석 때 수능 출제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출제 들어가서 오답률 1위 이 문제 안 볼까? 오답률 1위 이 문제에서 요번 시험에서는 고전시에서 공간에 따른 시상전개를 출제했군. 당연히 체크하고 지나갈 거라고. 그러면은 앞에 화이트보드에다 뭘 붙여놓는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설 전개 방식. 게다가 고전시에서 출제했으니까 뭘 출제할 거라고? 현대시 또는 현대소설 쪽에서 출제할 거라고. 까먹지 마세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라고. 매뉴얼대로 출제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예측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문제 풀 때 맹목적으로 그냥 아마 지금도 맹목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나는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을 죽을 때까지 풀겠다. 양치기로 이제 물론 뭐 양치기도 아주 많이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70개 할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커버가 돼요. 시중에 있는 뭐 이간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뭐 한수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몽땅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몽땅 다 풀면 그 정도를 또 풀고 100%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비효율적이잖아. 그거 언제 다 합니까? 여러분 국어만 해요? 수학해야지, 영어 해야지, 탐구해야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밸런스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라고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을 미리 단연간의 그 경험과 노하우, 예측 이걸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실 선생님 얼굴하고 뒤에 코끼리하고 달랑 둘만 나오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아마 앞부분 쳐다보고 에이 오늘은 뚜벅 얼굴하고 코끼리밖에 안 나오네. 에이 꺼버려야지 했던 사람들 후회할 거야. 왜? 지금 20한 5분 이 정도부터 아주 알토란 같은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맹목적으로 막 풀 게 아니라 소설 전개 방식, 특히 현대 소설의 전개 방식 쪽에서는 시간, 어차피 시간이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잖아.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조하고. 그거를 주목해야겠군. 현대 시 쪽에서는 시상 전개에서의 시간, 예를 들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뭐 꿈속을 헤매든 또는 뭐 백석의 시에서 많이 나오는 회상을 출제하든 여기다 주목을 해야겠군. 똘똘한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여기저기 체크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일부러 필기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수업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지. 인강이라고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손해봐야지.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29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쭉 봤던 사람들 땡 잡았어요. 자, 38번 문제에서 그거 하나만 지금 먹어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인강 보통 한 적으면 서너 개, 많으면 한 7개 정도까지 듣는데 한 번 인강에서 수능에 나올 문제 하나씩만 건져. 개꿀이죠, 개꿀. 인강 하나 한 30분, 40분 들었는데 수능 한 문제를 더 맞았다고. 게다가 요즘 38번처럼 오답률 높은 문제를 건졌다고.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해서
1번이 정답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적 성격. 자, 아까 띠집 지었지. 그 다음에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 강산. 여기서 시상이 전개된다.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공간은 시상전개에서 거의 99%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에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2학년 문제에서도 역시 시상전개 봄, 여름, 가을, 겨울 갖다 놓고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를 답으로 물었다고. 자, 지금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일부러 2학년 거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2학년 거 출제를 전혀 엉뚱한 사람이 했나? 아니에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물론 각 팀은 다른데 거기서 이제 잘 출제하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수능 출제에 들어가는 거라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전시가 똑같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번 문제에다가 고스란히 고3 거 시험 문제는 공간에 따른 시상전개, 고2 시험 문제는 시간에 따른 시상전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다른 문제들 이제 가져다가 푸는데 아무거나 주워다가 그냥 아유 귀찮아 오늘은 그냥 이거나 대충 아니죠. 이거 강의하려고 진짜 문학 여러 개 풀었어요. 선생님들 그 EBS 뭐 예를 들어 4주 특강 그 다음에 뭐 EBS 봉투 모의고사, EBS 파이널 모의고사, 심지어는 여러 개 훔쳐오려고 뭐 2감 모의고사까지 다 훑어보고 요번 그 9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골라온 거라고. 그래서 그 2학년 거 1컷 84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쭉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봐가지고 2학년을 그러니까 84점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2학년을 이긴 거지. 그 2학년 이겼다는 얘기는 적어도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소 1.5등급 안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답지에서는 추상성이 틀린 거지. 거기 보면은 그 제 세 번째 거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작했다. 근데 잔 들고서 산을 쳐다봤다. 추상적이지 않지. 구체적인 사물. 자, 3번 답지를 가장 많이 틀렸는데 일단 많이 틀린 사람들 중에서 뭘 틀렸냐면은 고전시가 나왔는데 설의 영탄 땡큐 이 글자만 쳐다보고 틀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설의 영탄은 맞아.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은 두 번째 거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그 밖에 다른 일은 부러울 줄이 있으랴 하고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감탄에 해당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이게 해소되었다. 의문이 없었는데 해소될 것도 없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자연 속에서 해피해요 이 뜻이라고. 의문과 해소가 다 개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전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답지 나오면은 이제 실제로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서리법은 진짜로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옛날 사람들의 말투는 물어보는 말투로 얘기한다. 그 얘기라고 했죠. 까먹지 말고 어차피 뭐 서리영탄 수능에 안 나올까? 또 나와. 고전시가에선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놈들은 잊지 말고 활용합시다. 자, 이번에는 39번 갑시다. 39번을 보면은 아까 그 보기에 있었던 무슨 뭐 소원한 관계 해가지고 답지를 줬고 자 3번 답지만 잠깐 볼게요. 오답률 10이니까 자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까진 맞았어. 그런데 그거를 부각해가지고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를 드러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도 좋다고 박서준도 좋고 오마이걸 아린도 좋다고 좋긴 좋은데 산이 더 좋다고. 그래서 그 거리를 드러낸다. 뭐 이것도 좀 애매한 거고 무엇보다도 자기와 외부 세계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외부 세계에 있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존재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놈을 정답지라고 고르면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 오답률 9위에 해당하는 40번 문제도 잠깐 봅시다.
자, 40번은 1번 답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40번 문제 같은 거를 푸는데 자, 수능날 우리가 이제 시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 소설 속에서의 내용도 그렇고 따옴표를 주는 문제들이 있다고 문학에서 따옴표를 주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우린 일단 뭘 하냐면은 그 따옴표 찾아가갖고 앞뒤 문맥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고. 문제는 그게 잘 해석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 머릿속에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정답지를 고르지 못했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매뉴얼대로 공무원들이 출제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문학 그 이전에 어떤 글이라는 측면에서 그 긍정 부정의 논리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 1번 답지 확인합시다. 맨 첫 단어가 부끄러움이라고 나오는데 부끄러움 동그라미야 세모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 확인했을 거예요. 부끄러움은 세모 단어라고 부정적인 단어라고. 자 그 다음에 즐거움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죠. 즐거움 enjoy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니까. 자 근데 그거를 뭐한대 조화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조화라는 말은 동그라미죠.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그 별 따옴표 친 단어들하고 그 설명하고 동그라미 세모 표시를 해갖고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세모 부끄러움과 즐거움 동그라미는 조화 동그라미가 되었다. 땡. 이렇게라도 찾으라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키는 내용이 없지.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했다도 틀렸죠. 그냥 이 사람은 원래가 시정에서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통해서 얻었다라고 볼 만한 논리가 없다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풀어내든 아니면은 그 따옴표 친 단어들의 긍정 부정으로 풀어내든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둘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맨날 문제를 풀고 맞았으면 맞은 대로 틀렸으면 틀린 대로 그 정답 해설지 쳐다보면서 아 이게 이거였군 저거였군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수능날 이런 돌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돌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따옴표 치는 애들이 진짜로 이제 긍정 부정의 논리로 풀어지는가 그 작업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나머지 문제 뭐 쉬웠고 자 현대시도 갑시다. 현대시 뭐 해석은 EBS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할 것이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게. 자, 두 가지는 일단 뭘 얘기할 거냐면은 43번하고 45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43번은 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거야. 특히 현대시 쪽에서 1번 표현법 출제가 되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한다? 반복 이미지 까먹지 말고 수능날도 주워 먹으세요. 여기서도 역시나 반복 이거 가지고 출제 맨 앞에 하고 맨 끝에 하고 똑같지. 두드러지게 아예 그냥 반복법 출제하려고 낸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 게다가 맨 끝에가 동그라미로 끝나서 세모로 끝나서 세모로 끝났지.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부정적 정서가 심화됐군. 까먹지 말고 주워 먹읍시다. 게다가 뭐 수없는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했을 거야. 정서라고 써진 게 답이다.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시스템 점검용으로 잠깐 얘기를 해봤고 자 45번도 또 잠깐 봅시다. 자 45번도 이제 오답이 나름 높았던 3점짜리 문제였고 자 역시 가나를 통해서 둘 다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인데 그 부정적인 사회를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 나쁜 거를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둘 다 주제라고. 자, 그런데 가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활성화할 수 없다. 일단 일치 문제가 틀렸지. 자신의 참여, 이 사람도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디테일하게 쳐다봐도 구체적으로 뭔가 의사소통에 참여했다라고 보기 힘들지. 그래서 일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할 수 없어서 뭐 성찰하고 있다. 물론 뭐 활성화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들어있지만 참여해가지고 뭐 상처를 수 없다. 그 논리 관계가 틀렸죠. 그래서 뭐 사실 출제자는 간단하게 이제 출제를 한 거였는데 의외로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어려우니까 끄집어내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냈으면 간단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뒤에 이제 시드, 이번에는 이제 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놈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사문항. 자, 이게 유사문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수능 시험에도 또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상 전개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거의 전부 다인데 이미 이제 9월달 수험생들이 보는 고3 거에서는 공간, 경험적 공간, 관념적 공간 이렇게 출제를 해놨고, 자, 그렇다면은 착한 사람들은 아마 고2 이번 9월달 거 시험지를 다 손에 쥐고 있을 거나 또는 화면에 띄워놨을 거예요. 그 맨 끝에 42번에서 45번까지 고전 시가를 잠깐 봅시다. 얘는 또 왜 한 거냐면은 마침 또 우리 EBS에 실려있는 전갑8곡을 갖다 놨지. 그래서 EBS에 실려있는 1, 2, 3, 4, 5. 자, 간단하게 봅시다. 자, 제1곡은 전체적인 내용이었지. 그래서 세상에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간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해갖고 시골에 있는데 바깥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엇이냐. 사실은 이렇게 자연에 돌아간 사람들이 진짜 온리 자연만 좋아하고 속세는 완전 싫어하고 벼슬 싫어 아니라고 그랬지. 임금 얘기 한다는 얘기는 속으로는 살짝 이제 속세도 특히 그냥 속세가 아니라 벼슬살이 뭐 시켜주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여기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 바깥일을 내가 모르고 하는 일 무엇이냐. 살짝 푸념을 얘기하는 거지. 이 중에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나라를 열나 걱정하는데 그 걱정의 일환으로 풍년을 원한다. 일단 뭐 배불고 등 따셔야지 애국이라는 게 생기니까. 특히 농민들이. 자, 그 다음에 2, 3, 4, 5는 이제 농촌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수험생들은 아마 큰 부담 없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자, 2학년 모의고사에 이렇게 출제됐다는 얘기는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온다 그 얘기야. 게다가 또 연시조니까 그냥 공부 겸해서 지금 보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는 가사 작품,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그닥 어렵지 않지. 자, 아까 전가팔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예 드러내놓고 줘버렸는데 정운의 작품에서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 그것들은 그것들을 표시해주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첫째 줄 불어오는 봄바람이 땡큐. 자, 봄이라고 줬어. 그 다음에 또 표시할 것은 자, 둘째 줄 지저귀는 새소리는 뭘 써야 돼? 청각 이미지 써야지.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뒤에 문제에도 나오는데 골 안에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자, 향기는 후각인데 맑은 그래가지고 후각의 시각화. 우리 수능에는 이제 잘 안 나오는 이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후각의 시각화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줄 푸른 빛은 그늘 되어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시각. 그래서 봄경치. 자, 그 다음 맨 아래줄 보니까 송정에서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 더위란 말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 더위 밑줄 치고 여름. 자,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장 갑시다.
첫째 줄, 먼 하늘은 맑디 맑고 기러기는 울어예니. 일단 울었으니까 청각 이미지 써놓고, 자, 기러기 밑줄, 단풍 밑줄, 국화 밑줄 해가지고 전부 다 가을을 나타내는 시어죠. 그 다음 셋째 줄, 푸른 율이 되었구나. 그래서 강이 이제 푸른색이지. 그래서 강 그림자가 단풍이 비쳐가지고 푸른색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시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 나오겠네. 자, 네 줄 내려갔더니 백설 밑줄, 경효굴 밑줄, 설경 밑줄, 추위 밑줄 해갖고 단어 4개가 겨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얘기했다. 끝. 딱히 뭐 디테일 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린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앞부분은 경치 역시나 선경 후정을 지키고 있지. 자, 후정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 5줄만 보면 돼요. 공명 세모를 생각하면서 빈천 동그라미를 서러워하겠느냐. 나는 돈 명예 필요 없다. 가난해도 좋다. 단사 표음 동그라미가 내 분이다. 그래서 안 빈낙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다가 아예 못을 박지. 뭐라고 했냐면 아이야 살인문 닫아라. 세상 세모 알까 하노라. 그래서 뒤에 답지에서 속세를 완전히 등지겠다는 의지 이렇게까지 나온 거지. 그냥 자연 속에서 즐기니까 좋다. just enjoy로 끝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아예 속세를 등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사 작품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도 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EBS에 보면은 이제 연시조는 못 낼 거고 길게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박일로의 가사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EBS에 있는 시조를 한 개짜리를 출제하든 또는 뭐 낯선 시조를 출제하든 이런 방식은 가능합니다. 2학년 거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오답률 높은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2개만 할게. 자, 42번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상 전개는 하여간 시간의 흐름이 출제가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정답 1번 계절 배경. 바로 주워 먹는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 2위 거의 70%가 틀렸어요. 고3 거에서는 오답률 1위였고 여기서는 오답률 2위 45번 갑시다.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자, 일단 얘는 따옴표 나오는 것들이니까 동그라미 세모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자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봤더니 정치 경제적으로 몰약한 향반 계층에게 자연은 안빈낙도 동그라미의 공간, 안식처 동그라미였다. 정신적 풍요로움 동그라미를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상 공간 동그라미의 의미가 있다. 아하, 자연은 그냥 온리 동그라미다. 보기는 별 내용이 없네. 자, 1번 갑시다. 작은 즐거움 동그라미는 보상 공간 동그라미. 자, 작은 즐거움, 많이 보던 거네? 아까, 고3 거에 38번에 그 다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고. 자, 2번 답지. 끝없는 설경에서 느끼는 설경 동그라미, 흥치 동그라미, 풍요로움 동그라미. 그냥 자연, 해피, 인조이 요거 써놓은 거지. 3번 답지를 봤더니 생긴 대로 노는 몸.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동그라미고 안식처 동그라미. 4번 답지 빈천을 서러워하지 않겠다. 안 빈낙도니까 동그라미고 신념을 지키겠다. 역시 동그라미고. 자, 5번이 답이었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삶의 단조로움을 느꼈다. 자, 우리 고전시가 쪽에서 한가로움을 사실 그 현대 국어로 보면은 한가로운 거나 단조로운 거나 좀 비슷한데 고전시가는 달라요. 고전시가에서는 한가롭다 이러면 좋은 거야. 여유 이렇게 되는 거고 단조롭다 이러면은 너무 밋밋해 갖고 심심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단어라고. 단조로움 세모를 느끼고 안빈낙도 동그라미를 하려 한다. 세모와 동그라미. 그래서 요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사실은 실제 수능이었으면 이거 큰일 날 문제예요. 왜냐하면 단조롭다라는 말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단어를 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거친 표현이지만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를 써줘야 된다고. 그래야 학생들이 좀 답을 골랐을 텐데 단조롭다? 뭐 자연 속에 있으니까 단조롭지 않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학생들이 답을 잘 못 고른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실제 수능하고의 조금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오늘은 이제 문학에서 맨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작품들이 출제가 될 건지 그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았던 고전시, 현대시 요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수능에도 출제될 만한 시상전개와 그 다음에 따옴표를 치고 나는 그 동그라미 세모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간만에 그저께 머리를 좀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거보다는 좀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고, 뒤에 코끼리도 지금 웃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은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따로 음료수는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말로 해서 일부러 말로 한 거야. 딴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 중요한 지점들 잘 필기해서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었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9월 평가원 비문학을 통해 가지고 비문학 세 지문이 이제 수능에 뭐가 나올지, 그 다음에 그 나올 그 지문들과 유사한 것들을 또 선생님이 파일에다가 올려주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긴 시간 많이 썼습니다. 100점 맞으세요. 수고했습니다.